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인천 유나이티드 대 대전 하나시티즌 경기를 한번 리뷰해 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자, 이제 인천이 뭐 별명이 있었습니다. 생존왕이라고.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 이야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본인들 이제 창단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제 강등당한 적이 없었는데 내년은 2부 리그에서 시즌을 치르게 됐습니다. 인천 팬들이 어제 되게 많이 와주셔서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좀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뭐 이번 시즌 내내 좋지 않았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네, 2부 리그로 내려가게 됐고 반면에 이제 대전 쪽에서는 굉장히 기쁜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 중반까지 제가 보기엔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였는데 어찌됐든 한 경기 남겨둔 상태에서 잔류를 확정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여름에 투자한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경기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이제 어저께 뭐 제 리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제 이제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저도 운동을 하러 가서 뒤에 상황 몰랐는데 이제 뭐 좀 소동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뭐,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인천 팬들은 많이 속이 상하셨을 거고 대전 팬들은 막 기분이 좋으셨을 테니까 그런 어떤 감정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상황에서는 서로 감정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어, 잘 마무리를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의 일은 경기장에서만. 네,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그거 그렇게 이제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 조금 한 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부천 FC 팬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한번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돌아보도록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오늘은 인천 쪽보다는 인천 사실 좋은 얘기 할 게 없잖아요. 강등된 팀이니까 대전 쪽이 조금 어떻게 하면 더 살아남기에 좋은 선택을 했느냐 여름에 이제 그게 이 제목에 드러나는 건데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갈까 싶어요. 최근에 뭐 대전 팬들께서 좀 자기네는 왜 리뷰를 안 해주냐 대전은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하고 가볼까 합니다. 자, 어디부터 이야기하라 하면 좋을까 좀 싶긴 한데 일단 뭐 그래도 이긴 팀 얘기부터 오늘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이제 인천이 좀 부족했던 것들 좀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이 두 팀 다 이번 시즌 내내 그렇게 좋지 않은 어떤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살아남았고 인천은 이제 강등이라고 하는 뼈아픈 결과를 안게 됐는데 저는 지금 이게 딱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큰 손 대전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제 같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대전 경기를 보시면 물론 황 감독님 오시기 전에도 경기력이 좋지 않았었고 오신 다음에도 그렇게 썩 경기력이 좋은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최근 경기를 보면은 그래도 좀 뭔가 요즘 속도감이 있는데 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창근 선수의 좋은 세이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사실 실점 장면 정도를 제외하면 인천한테 완벽한 찬스를 준 것도 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천한테 1대1 상황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창근이 다 걷어낸 게 아니라 인천 선수들이 그 대전 수비들 사이에서 견제를 받으면서 슈팅 시도한 것들을 이창근이 잘 걷어내는 장면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완벽한 찬스를 허용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창근의 어떤 세이브가 빛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전은 어느 정도는 경기력이 많이 올라와 있었고 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리할 만한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잔류 자격을 증명했다라고 써놨는데 어제 경기력을 보면 대전이 좀 이렇게 시즌 초반부터 경기를 했으면 조금 더 쉽게 살아남았을 텐데 라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경기력이었어요. 일단 최근에 바뀐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구택이나 응라파나 좀 비슷한 유형이죠. 그 전에 있던 티아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즈 좋은 9번 선수들을 놓고 좀 경기 운영을 하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에는 굉장히 전방 압박이 심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는 듯. 본인들이 좀 더 중원에서 공을 잡고 운영하려고 하려고 경기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잘 안 먹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려섰다가 역습하는 게 잘 먹히는 경우들도 많았고 근데 그마저도 안 돼서 무너지는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축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번 시즌 초반에는 대전이. 근데 최근 경기를 보시면 상당히 대전의 그 경기가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최전방부터 좀 그 이제 좀 조합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보시면 정통 9번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맨 앞쪽에 빠르고 활동량이 많고 저돌적인 선수들을 많이 세워놓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름에 영입된 최건주, 그다음에 마사, 그다음에 이제 떠오른 윤도영 이렇게 이번 경기에서 3톱으로 나왔고 후반에 나온 선수 그 퓨처로 나온 선수도 김승대, 김인균이었으니까 이런 선수들이 다 잘 뛰는 선수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전진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로 구분이 되지만 사실상 공격적으로도 이 막판에 중요한 순간에 많이 포인트를 올려준 김준범 선수도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적이면서도 빠르고 어떤 돌파 능력이 있고 또 이렇게 전진하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바둑걸로 잠깐 보시면 예전에 이제 그 대전이 이쪽으로 공격을 한다고 봤을 때 이번 경기도 득점 장면을 보시면 그 마사가 이쪽에서 공 잡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쪽에 이제 수비가 몰려 있으니까 이때 이제 최건준 선수가 이쪽으로 이제 빠져들면서 이렇게 빠져들어가죠. 그러니까 패스를 횡으로 받는 게 아니라 종적으로 찌를 수 있게 이렇게 뛰어들어가면서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따라 나오고 뭐 이러고 여기서 우당탕해서 흘렀는데 이거를 이제 뒤에 따라 들어오는 마사가 이제 가져가서 마무리하는 형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장면들도 많았는데 그 전반전에 최건주 선수가 슈팅 때렸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골키퍼한테 맞겠지만 그 장면도 생각해 보시면은 전진성, 앞으로 뛰어가는 선수들 쪽에서 만들어진 장면이었고 그 안톤의 득점 장면도 물론 코너킥에서 시작된 거였지만 그때도 그냥 서서 받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측면 쪽에서 이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선수 여기서 이제 받으러 나와가지고 이 뒤로 움직여주는 선수 덕분에 이쪽이 있었고 약간 제가 보기엔 인천은 수비가 아쉬웠던 게 너무 다 이쪽만 막고 있고 이쪽 가운데 쪽은 비어 있었죠. 물론 굴절이 좀 된 것 같긴 하던데 이쪽 컵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너무 많이 내준 것 같긴 해요. 이게 정비가 안 돼 있는 팀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인천에 어떻게 보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뛰어가는 선수들 앞에 경기 운영 그 패스가 들어가면서 경기 운영 전체적으로 속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설명드리는 거에서 주된 선수들이 지금 그 최건주나 마사라는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게 풀려나가는 과정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영입생 효과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마사가 최전방에 나오면서 좋은 게 뭐냐면 어제도 많이 나왔는데 마사 선수가 사실 뭐 등지고 막 이런 걸 잘하진 않지만 본인한테 발 앞에 들어온 거를 잡아놓고 돌아서거나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패스 연결을 한두 번의 터치로 템포를 살려서 연결을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느낌이 마사가 받으러 내려가 주면 이 뒤를 이제 윤도영이라든지 김준범이 또 파고들기도 하고 최건주가 파고들면서 오히려 이제 이 선수는 뒤로 내려가고 약간 그 풋볼 매니저를 하면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사 선수가 좀 받아주러 가는 와중에서도 다른 선수들이 침투를 해주니까 속도가 좀 살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전의 어떤 공격력을 살리게 되는 어떤 그런 이 키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전방의 조합 자체가 저돌적이고 앞으로 가는 선수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실 측면에서 그냥 측면 공격을 한다 그래도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이 선수가 발 앞에 잡아놓고 막 1대1 시키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막 직선적으로 치라고 여기 수비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볼을 받아 뭐 김준범 선수 패스 잘하니까 이쪽에 중앙 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다른 선수 침투하는 쪽에다 연결해주는 어떤 베리에이션이 생기게 되면서 좀 더 속도감이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좀 더 더해지면 저는 밥신 영입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밥신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본인한테 횡 패스처럼 오는 거를 이렇게 돌려주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뭔지 아시죠? 어제도 수없이 나왔어요. 패스 미스가 있기도 한데 뭐냐면 이쪽에서 볼을 돌리다가 혹은 뭐 이순민이 본인한테 넘겨준다거나 풀백 쪽에서 넘겨준다 그러면 여기는 잡으러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시 이렇게 횡으로 잡아놓거나 뒤로 잡아놓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본인이 아마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선수들이 받아주는 움직임이 좋아서일 텐데 이제 뭐 이렇게 서 있으면 사실 이거를 연결해주기가 힘들 텐데 예를 들어서 이쯤 볼이 나왔을 때 이 선수가 이걸 받아주러 일로 이동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이거를 그냥 직선적으로 넣는다거나 혹은 이게 뭐 여기 있던 선수가 일루 받아주러 와서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하면서 횡패스가 종패스로 들어가면서 단번에 전진 패스가 들어가니까 이쪽에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 여기 있는 수비수들을 전부 다 긴장하게 할 수 있고 이 본인을 압박하는 이 미드필더 선수들이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패스가 지금 전진 패스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뒤쪽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밥신의 전진 패스 능력
예, 원터치나 투터치 다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밥신이 전환시켜주는 이 종패스 전환 때문에 상당히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진의 변화와 함께 밥신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후방에서 속도를 살려줄 수 있는 패스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파트너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수민 선수는 뭐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뭐 실수를 하든 말든 내가 다 쓸어줄게 라는 느낌으로 완벽하게 이 밥신하고 이수민 선수가 이제 조합을 이뤄가면서 이 허리를 틀어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뭐 많이 뛰는 뭐 이수민 선수야 뭐 여기저기 들쑤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두 선수는 뒤를 지켜주는 것 같고 이 앞선이 그래서 더 뒤를 믿고 더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짚고 싶은 영입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문환 선수입니다. 김문환 선수는 확실히 개인기량이 좀 돋보여요. 저는 왜 대표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마다 잘해요. 볼 때마다 잘하고 그리고 수비 잘해요. 그래서 어제 제르소 같은 경우도 이런 빠른 선수들을 그래도 김문환 정도 되면 제어할 수 있는 느낌? 약간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최근에 보면은 이 대전의 팀 컬러가 이게 전환 속도가 진짜 빠른 팀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팀으로 변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생존의 어떤 그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또 지금 보면 속도라고 했지만 속도라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떠올리는 대전의 어떤 스피드스타는 김인균인데 김인균 같은 빠른 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 아까 밥신하고 마사하고 뭐 최건주 선수 뭐 윤동현 선수 이런 쪽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여기를 고립시켜 버리면 밥신을 예를 들어서 고립시켰다. 주변에서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밥신이 좋은 선수라도 잡아서 얘를 제치고 나와서 패스를 연결하고 이러면 템포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투입될 때 받아주러 오니까 뭐 접근하러 가는데 이걸 뭐 종적으로 여기다 넣는다거나 요런 식의 어떤 속도를 붙여줄 수 있는 원터치 패스, 템포를 올려줄 수 있는 원터치 패스가 있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사한테 패스가 들어갔을 때 잘 돌아서 가지고 먼저 뜁니다. 최건주가. 마사가 잘 주긴 하는데 마사가 최건주를 살리는 게 아니라 최건주가 또 마사의 패스를 살려주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저께. 최건주가 먼저 뛰어버리니까 공간 쪽으로 본인이 계속 빠져들어가니까 마사가 이제 이거를 본인이 드리블하면서 여기다 패스 연결해주는 장면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볼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속도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어제 경기 보면서 또 오랜만에 이제 돋보였던 선수가 김승대 선수인데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제 대전 팬 친구한테 야 어제 김승대 잘하더라. 그랬더니 어제만 잘한 거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 뭐 장난인데 대전 팬이니까 그 어제가 유난히 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승대 선수는 어 약간 그런 거 아시나요? 그 1등급 그러니까 수질 나누는 거 있잖아요. 1급수. 1급수에 사는 뭐 그 특정한 어류가 살면 1급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 중에 이제 뭐 산천어였나? 뭐 그런 거 열목어 막 이런 거 있으면 1급수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김승대가 잘 움직이면 그 팀은 잘 돌아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팀이 일리가 있게 축구를 하느냐 아니냐는 김승대가 고립되냐 안 고립되냐를 보면은 대체로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김승대 선수는 팀이 못하면 본인도 별로 잘 못하는 선수예요. 근데 팀이 템포가 좋은 팀에 딱 들어가면 김승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조금 손을 타는 선수예요. 근데 좋은 지도자랑 만나서 좋은 팀이랑 만나서 발이 맞으면 웬만하면 막기 힘들어요. 근데 어제도 그 세 번째 골 득점됐다가 취소됐던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도 딱 보시면 마사가 딱 돌아설 때 김승대 선수가 여기 이 라인을 아슬아슬하게 진짜 VAR을 보고서야 취소될 만큼 아슬아슬하게 빠져들어가는데 그 템포에 만약에 패스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마사가 이제 이쪽에다 연결했잖아요.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김승대 앞에다가 이 템포에 패스가 안 들어가면 김승대는 그냥 여기 오프사이드 라인에 들어가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선수는 죽은 선수가 돼요. 그 한 번의 타이밍을 노리는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선 패스 준 다음에 다시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대신에 이게 맞아서 들어가면 너무너무 위협적인 찬스가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30cm 정도만 뒤에서 출발했으면 아마 골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김승태 선수가 움직여줄 때 이 선수가 얼마나 영리한지 이 라인을 아슬아슬하게 깨고 들어가서 깨기만 하면 득점과 다를 바 없는 찬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거를 살려줄 수만 있으면 김승태 선수 진짜 잘하는 선수거든요. 어제도 보시면은 아, 슈팅 때렸던 장면, 이범수 선수한테 맞췄던 장면도 보시면 빠져들어가면서 원투 주고받고 들어가가지고 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흘러나오는 거 빠져들어가서 김인균 선수 줬던 장면도, 그 장면에서도 본인이 슈팅 때릴 수 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 꼭 찾잖아요. 그러니까 김승대가 그렇게 세 번이나 빛났다는 거는 지금 이 대전의 템포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김승대가 일루 갔을 때 여기서 이 김인균이 일루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물론 김인균 선수의 마무리가 아쉬웠지만 그런 찬스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 대전 선수들은 다 침투하고 앞으로 뛰어들어가고 거기서 공을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좋은 찬스들을 후반전에만 해도 막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전반에도 찬스들이 많았고 후반에도 좋은 찬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선수비 우역습을 하는 팀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골을 넣겠다라고 하는 어떤 보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전은 시즌 내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보였는데 파이널 라운드쯤 들어올 때쯤부터는 뭔가 이런 식으로 골 넣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서로가 인식한 느낌? 그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경기 보면서 대전 제가 좀 강등 후보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잘못 생각했구나. 강등을 피할 만큼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지금 이 파이널 라운드에서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득점을 낸 다음에 후반에 잠그는 시간들도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거도 못하는 팀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잠그고 있다가 뭐 이제 인천의 아쉬운 점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인천 사실 전북원정 가서 서로 잠그고 있다가 서로 안 지려고 하다가 승점 1점으로 끝나고 왔는데, 그 경기에서 인천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의 대전처럼 조금 더 먼저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전북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인천한테는 좀 없었던 거고, 그게 이번에 대전하고 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천이 못 보여줬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끌고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본인들이 마땅치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대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잔류할 그런 자격이 있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이 사실 뭐 어, 불안 요소는 있죠. 왜냐면은 이제 내년에 그 시즌을 준비하면서 지금 과포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수단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님의 색을 조금 더 그 겨울 동안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분명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찌됐든 이번 시즌에 보여준 이 지금 말미에 보여준 축구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인천 아니 저기 대전이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대전 팬들 잔류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얘기겠죠. 인천 팬들께서 제 영상을 굳이 보시려나 싶긴 해요. 음, 안 좋은 상황이었고 결과도 안 좋았고 그런 경기였는데, 저는 제가 오프사이드 테이블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결과론적이긴 합니다. 모든 게 다 결과가 말해요. 만약에 이번 시즌에도 강등만 어떻게든 피했다 그러면 감독 교체 성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고사랑 제르소한테 많은 걸 맡기는 외국인 선수한테 해결을 맡기는 축구 이거 괜찮아라고 아마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강등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또 이건 좀 아쉬웠네요라고 짚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는 뭐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그 좀 인천 팬들, 제가 인천 팬 친구가 있으니까 그 내부의 어떤 이야기들을 본인 그런 어떤 여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 팬의 어떤 온도를 제가 좀 느끼는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조성환 감독님이 오셔서 그 신진호 선수, 이명주 선수 데리고 이제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건 맞아요. 안 됐던 건 맞는데, 그걸 뭐 제가 그래서 꼭 그거를 유지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 시도를 했던 이유가 저는 이번 시즌 강등하고 이어진 어떤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천이 어디까지는 진짜 어떻게 살아남긴 했어요. 근데 인천이 살아남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강등 경쟁 팀들 중에 그 인천보다 더 그 맛이 가 있는 팀들이 좀 있었던 시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억지로 이기면서 본인들이 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또 무너지는 것도 있으면서 이제 강등을 좀 피했다고 생각을 좀 하는 면이 있는데 어, 강등을 피하지 않으려 그러면 선수비 후역습도 좋지만 어찌됐든 제가 아까 그 대전에 그 리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적으로 좀 점유율을 잡고 있을 때 혹은 본인들이 먼저 실점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전 주도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천이 아침도 나가고 하면서 조금 흐름이 좋을 때 시도를 해봤어야 되는 축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고 이번 시즌 초반에도 선수비 역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 거의 돌아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시작했죠.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고 이게 조성환 감독님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 같기도 한데 조금 초반에 오셔서 빠르게 팀을 안정시키는 거는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또 잘하고 계시고 제주에서도 한 3년 차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면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지 팀이 조금 무너지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번에 인천이 그렇게 되면서 조금 빠른 결단을 내렸죠. 평소보다. 근데 그 이후에도 좋은 흐름을 만들지 못했던 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영근 감독님 오시고 제가 봤던 경기도 포백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쓰리백으로 다시 돌아와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어떤 뚜렷한 전술적인 어떤 지향점이 보이지 않았던 것. 그게 지금 이번 시즌에 전북이 지금 강등권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또 대구는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본인들이 늘 해오던 플랜 A가 있고 세징야라고 하는 좋은 선수가 있어서 강등권에서 그래도 버틸 만한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천 같은 경우는 진짜 무고사 제르소한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결국엔 대전한테도 읽혔던 부분이고 이번 경기에서 제르소 한 골 넣었고요. 무고사도 여러 번 좋은 찬스들 그래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창근한테 다 걸렸죠. 근데 그게 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이 선수들한테 프리로 준 거는 거의 없고 어찌됐든 이 선수들 슈팅 시도하는 거를 다 대전 선수들이 무고사 제르소를 막으면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집중 견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인천이 잘 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김도혁 선수라든지 뭐 김보섭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다른 그 어떤 공격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득점에 가담을 해주면서 분산시켜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제르소하고 무구사한테 많이 맡겨놓고 후반에 안 되니까 이제 롱킥을 때리는 형태로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게 아시겠지만 어제 경기가 이제 후반은 인천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좀 괜찮은 찬스도 있었다고 느끼시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 안 되는 경기인 거죠. 확률이 떨어지니까. 확률이 떨어지는 축구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이번 시즌에 인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어려움을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본인들이 이렇게 축구를 하는 팀이야라고 좀 선언하고 철학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확실한 전술적인 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물론 후반 막판에는 붙였어야 되겠죠. 진짜 위급한 상황이니까. 하지만 그 전에 그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을 때 좀 찬스들을 더 만들어냈을 것 같은데 대체로 거의 다 이제 머리에 맞추고 떨어뜨리는 형태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 대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좋은 점들 속도를 살릴 수 있고 템포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인천이 좀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비도 좀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팀의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건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두 번째 골 실점 장면에서 보면 페널티 박스 안에 숫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숫자 진짜 많았어요. 8명인가 뭐 7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비수가 근데 다 그냥 한쪽으로 허둥지둥 되듯이 다 골 가까운 쪽 골대에 몰려 있으면서 안톤을 완전히 놔버리는 그런 장면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인천의 어떤 어수선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도 어, 좀 힘든 상황에서 정신 차리기가 어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옵사이드 테이블에서 김용광 형님이랑 방송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봤더니 강등되는 팀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해봤는데 강등되는 팀은 그 분위기가 아무리 고참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게 인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 여름 이적 시장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전도 좋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들 영입하면서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제가 보기엔 지금 마지막 경기쯤에 들어왔던 선수들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영입생들이었잖아요. 영입생들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맞나요? 절반 정도 됐나? 근데 어찌됐든 한 3분의 1? 아니 그 정도? 한 세네 명 정도는 영입생들이고 그런 선수들이 지금 되게 핵심적인 노릇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상 선수 돌아왔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반전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낸 건데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여름도 되게 조용하게 보냈고 뭔가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는 뚜렷한 카드를 주지 않은 채로 시즌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반전을 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은 뭐 시즌 전반을 돌아봤을 때 전반적으로 계속 좋지 않아서 강등이라는 결과가 너무 뼈아프지만 또 인천이 그럼 이 팀을 끌어내려야겠다, 끌어내릴 수 있어라고 할 만한 팀도 딱히 없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시간이 된 것 같고 받아들이고 내년을 빨리 K리그2에서 탈출을 해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지 않은 팀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문제점이 있을 때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게 되게 많잖아요. 방법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해 드릴 수도 없고 그것도 제가 다 알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문제점만 짚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어찌됐든 인천은 예,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운명 갈립니다. 운명 갈리고 어떤 때는 아픈 결과가 오는 때가 있죠. 그리고 그거는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고 후회한다고 해도 후회할 시점이 너무 많아요. 그 경기만 이겼으면 그 경기를 그렇게 안 했으면 그건 뭐 저도 그런 때들이 많죠.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할 때 있어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됐을 때는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 더 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누가 주변에서 나한테 도움을 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예.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항상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 받아들이자. 받아들이고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인천은 음, 조금 좋지 않은 선택들이 겹치면서 2부 리그로 가게 됐고 대전은 불안해 보였지만 과감한 선택을 하면서 생존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두 팀엔 달라진 운명이지만 또 어디서 언제 만날지 모르죠. 또 누가 2부 리그로 내려가고 또 누가 1부 리그로 올라와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또 이제 라이벌리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좀 뭔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근데 그거를 또 경기장에서 어, 평화적인 방법 좀 매콤한 걸기 정도로 예, 한번 다툴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또 경기를 보는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3자로서는. 그래서 두 팀 다 잘 시즌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같은 얘기를 반복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냥 라디오처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